오늘은 중공의 도시에 대한 전략도 대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공은 항일전쟁 기간에 종합적 실력을 충전하고 강화합니다. 전투 전략을 종전의 수비 위주의 유격전에서 공세적 운동전 전략으로 바꾸고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야전군 측에서도 보급 전략 측면에서라도 도시에 대한 시각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그에 부응해서 이제까지처럼 농촌을 근거지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면서 지구전 개념의 전략으로 혁명전쟁을 수행한다 하는 전략을 이제는 도시를 주로 하고 농촌을 보로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전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46년 6월에 국민당군 공격으로 내전이 시작되죠. 일제가 패망하고 물러간 후에 1945년 8월 말에 총칭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1946년 6월에 국민당군이 중원의 인민해방군 부대를 공격하면서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국민당 장제스가 먼저 발동했지만은 전쟁이 막상 시작되니까 인민해방군이 승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인민해방군이 실력이 엄청나게 강화됐고 배양된 겁니다. 그래서 1947년 이후에 국민당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도 이제는 조그만 도시도 아니고 대도시들을 점령합니다. 예를 들면 야오닝성의 시언양, 허베이성의 시자장, 베이징, 난징, 상하이 이런 도시들이 점령하니까 이들 도시들에 대한 접관 문제가 대두되죠. 이제 도시를 점령하면 접수, 관리, 접관한다는 목적하에 계속 주둔하면서 접수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점령에서 접관을 실험적으로 해본 도시가 허베이성의 스자장시입니다. 1947년 11월 12일에 인민해방군 화북야전군이 허베이성 스자장에 입성합니다. 이런 스자장시 같은 대형 도시에 입성하는 건 중공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당시 스자장시 인구는 약 20만 명, 화북지구의 중심 도시이고 화북평원의 중부에 위치하고 베이징, 우한, 징한 철도, 그 다음에 스자장 타이웬을 연결하는 슈타이 철도, 그리고 스자장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결절점이고 지리적 요충지이죠. 그래서 허베이성과 산시성의 목구멍이다, 인후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던 도시였는데 인민해방군 입성 당시에는 도시 경제가 전쟁 직후에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었고 대규모 노동자 실업, 물자 부족, 물가 폭등, 그리고 굶주린 시민이 도처에 널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당면한 과제는 이 도시에 대한 접수와 관리, 접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어떤 도시건 도시를 점령하면 단지 짧은 기간 머무르면서 휴식과 보급 문제 해결하고 반동, 반혁명 분자를 처벌하고 응징하고 그리고 파괴 위주의 공작 활동을 마치고 떠나는 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점령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둔하면서 도시 각 기능을 접수 관리해야 하는 도시 접관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도시에 대한 도시 접관 조치가 중공의 도시 집정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고 이후 중공이 지속적으로 점령, 접관하게 될 도시 공작의 시범 사례가 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자장시에서 도시 접관 경험을 축적한 관리 간부들 중 대다수가 그 후에 연이어서 점령 접수하는 기타 대중도시의 접관 요원으로 파견해야 될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당시 중앙공작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었던 류 샤오치가
이 시자장시의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매우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공중앙에서 시자장시로 파견 보내는 책임 간부들을 모두 접견합니다. 그리고 시자장시 접관의 최우선 중대과제를 설정하는데 전쟁의 상처를 조속히 회복하고 인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라.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도시 공작 정책과 군중 발동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시를 합니다. 군중 발동에서 국민당 잔당 반동파들을 발본 세곤하고 그 다음에 공상업 보호, 도시경제발전 방침 등 구체적 정책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접관 이후 공상업 파괴와 군중들에 의한 집단 물자 약탈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공의 대다수 간부들은 장기간 농촌에서 생활 및 전투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도시란 잠깐 머무르고 약탈하고 보급 문제 해결하고 반동 분자나 반혁명 분자가 있으면은 응징하고 그러고는 다시 농촌 근거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하 공작을 담당했던 중공 간부들은 도시에 대한 파괴 공작에만 익숙합니다. 도시는 파괴 대상이었지 도시 건설? 아니 도시를 건설해? 왜? 우리가 언제 왜 도시를 건설해? 도시는 아주 향락과 태폐의 온상이고 농촌은 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선의까지 형성돼 있었는데 도시 접관하고 나서 도시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도시에 대해서 건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부지불식간에 농촌에서 군중을 발동하여 토지혁명 투쟁을 추진하던 방식을 도시 관리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그런 사례가 이제 빈번한 겁니다. 그 결과 초기 도시 접관 시기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혼란, 혼동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도시 진입 인원에 대한 4개 불허 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공공단체와 군중의 사소한 물건도 취하는 것을 불허한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불허한다. 혼란한 기회를 이용해 물건을 싸게 사는 것 불허한다. 연극, 영화 관람도 불허한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기율을 잡으려고 중공이 노력은 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격한 군기와 기율이 제대로 지켜지진 힘들었겠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1947년 11월 14일에 스먼시 정부가 건립됩니다. 그 당시에는 시자장의 지명이 스먼이었습니다. 그 이틀 전인 1947년 11월 12일에 중공중앙이 시바이포에서 파견한 간부들이 중공 스먼시위원회 조직 구성, 공작 업무를 시작합니다. 꼭 시바이포에 있는 인원을 보낸다기보다는 중공이 통치하고 있는 각지의 중앙에서 지령을 전달해서 적임자들을 골라서 스먼시 입성을 시킵니다. 이들이 입성 당일에 중공 스먼시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원래 국민당 제3군 군부 정타이 철로국 업무 건물에 있었는데요. 그 군부 건물에 시정부 대외 방공처를 설립하고 포고문을 선포합니다. 입성한 간부 수가 800여 명에 달하고 입성 전에 중앙기관과 각 근거지에서 대량으로 간부들을 선발해서 도시 공작 업무 담당 준비를 시켰죠. 그리고 시자장시와 약 280km 거리에 바오딩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베이성 수도가 바오딩이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숑안신구가 이 바오딩시 바로 옆에 있죠. 이 바오딩시 푸핑현에서 시위원회 주요 구성원을 임명하고 이들이 인민해방군과 함께 시자장시에 입성합니다. 혼란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고 각급 당정기구를 건립하고 정상적 업무 추진을 시작합니다. 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적시의 국민당 자녀분자 숙청, 도망간 지주 처리, 3대 공해 등 공작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민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경제과학교육, 위생공작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각 가에서 빈민회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업종을 단위로 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소조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가 대표를 만들어낸 후에
빈민갱생회를 조직하고 주로 보갑장에 의지해서 가도의 사회 정황을 이해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를 찾은 후에 그 인사를 통해서 기타 빈민들과 연합하는 거죠. 이 빈민회가 주도해서 소고투쟁을 진행합니다. 소고라는 거는 자기가 고난을 당한 거를 고소한다. 뭐 그런 뜻이죠. 수쿠, 소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걸 고소하게 만듭니다. 일주일 정도, 5일 내지 7일 정도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함성과 구호 속에서 반동 반혁명 분자로 적발된 사람을 묻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재산을 압수수색 강탈하고 나누어 갖는 거죠. 그리고 규찰 때는 매일 모여서 같이 숙식하면서 투쟁 과실들을 모두 먹어치우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되는 건 뭐 필연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상업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죠. 1948년 4월 19일에 중공 화북국이 도시 접관 시 혼란 상황을 서면으로 마오쩌둥에게 보고합니다. 마오쩌둥이 이 보고서상에 도시 또는 향진에서 공상업 파괴는 반동적이고 낙후적이고 도태적이다. 필히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의견을 씁니다. 그 이후에 중공은 화북지구에서 중국 전국에 이르기까지 마오쩌둥이 비판한 이 정신에 의거해서 도시 진입 전에 간부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건설 보호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출신이 서로 다른 각종 간부들의 사상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온 간부에 대해서는 농촌과 농민 관점을 철저히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도시 지하 공작자들에 대해서는 익숙해진 파괴관념과 사고를 극복하고 건설 사상으로 바꾸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도시 접관 정책 제정 과정 중에 정권기구와 경제조직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방침을 채택합니다. 관료 자본기업 접관 시에는 필히 엄격하게 주의하여 원래의 기업조직기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을 하다라고 단 국민당 군대 경찰 법정 감옥 및 각급 정부기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괴하고 재이용 불가능하게 하고 필히 새로운 정치기구를 다시 건립해서 통치해야 하고 구정치기관에서 복무한 인원도 개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통째로 임용하는 건 원칙적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령을 전달하죠. 1949년 1월 31일에 인민해방군이 베이징에 무혈 입성하죠. 그래서 1949년 2월 19일 당시 중공 베이핑시 위원회 서기였던 펑전, 이 사람이 접관 대상을 3개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국민당 정부 관련 기구는 철저히 분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 시정부, 법원 등은 과거에 모두 인민을 압제했다. 만일 이들을 철저하게 분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간 후에도 군중으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둘째, 공장은 접관 대상이다. 접관 시에 공장 대부분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하고 분쇄를 금하고 다시 연구하면서 개량해야 한다. 셋째, 학교도 접관 대상이다. 반동 분자만 제거하고 대부분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3개 종류로 구분하고 지시를 합니다. 1949년 2월 19일에 펑전이 다시 시치안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특무, 즉 스파이류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반동적 정치대표, 예를 들면 국민당의 책임자, 보장 등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부 업무에 사용할 수는 없고 또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부 안의 기술인원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런 종류의 사람은 피고용자 성격으로만 이용하고 주도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행을 범한 적이 있는 자라도 필히 개조 후에 이용할 수 있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응당 인내심을 갖고 교육시키고 장래의 기관 간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업무 능력이 있고
사상이 반동적이지 않은 자는 유용한다. 사상이 낙후하고 심지어 반동이었더라도 정치상 아직 반혁명 활동이 없고 공작 능력이 있는 자는 단기 훈련을 실시한 후 다시 분별해서 임용할 수 있다. 사상이 낙후하고 특수 능력도 없고 본 기간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선별하여 화북대학에 보내 장기간 학습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당 특무분자 및 당무분자, 그리고 그 행정상 대표, 예를 들면 보갑대 대장, 인사과장, 인사간사, 처장, 국장, 그런 사람들은 원칙상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특무분자 중 중대한 자는 공안국에 보내 조사 처리한다. 그리고 구정권기관을 접관할 때 원시정부 수뇌부, 경비사령부, 경찰, 법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쇄한다. 일체 업무를 정지시키고 인민정부로 대체한다. 그 다음에 1948년 12월 17일에 허베이성 바오딩시에서 베이핑시 공화국을 설립 출범시키고 1949년 1월 31일에 시공화국 전체 인원이 인민해방군과 함께 베이핑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베이핑시 경찰국을 접관합니다. 당시에 접관 인원의 역량이 부족했으므로 군 대표제를 채택하고 공안 군사 대표 판사처를 설립하고 군 대표가 국장을 대표하여 지도 감독하고 구기구와 구인원을 잠시 이용하여 공안국 내 업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1949년 2월 6일부터 구사법기관 접관을 시작합니다. 우선 원래 베이핑 지방법원 및 검찰처, 허베이 고등법원 및 구치소 제1, 제2 감옥 등을 접관합니다. 그리고 당일부터 베이핑시 인민법원부터 접수하고 1949년 3월 말에 대체로 완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정, 전신, 교통 등 사회관리 직능과 생산성 단위를 접관할 때는 원 보유 인원의 관리 경험과 업무 능력을 최대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군사대표는 정치적 지도와 감독만 책임을 졌고 군사대표가 업무를 숙지한 후에는 다시 개조와 정돈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국민당의 공무원들,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최대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화북국 서기가 보이보인데요. 이 보이보가 상당한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문제를 볼 때 좁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정치 영향을 보아야 한다. 물론 정치도 모든 걸 대체할 수 없고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정치적 문제에 주의하지 않고 오직 눈앞만 보고 장래를 보지 않으면 한 측면만 보게 되고 전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인간은 늘 밥을 먹어야 하므로 포용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시 생산에 투입시키는 게 보다 좋은 방법이다. 질서 있게 밥을 주는 것이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 회복과 발전도 보다 쉬워진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걷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문화혁명 때는 마오쩌둥으로부터 이제 박해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그 아들이 보시라이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도시 접관 상황을 보고받고 도시에 대한 전략을 전환하는 그런 지시를 함께 내립니다. 1948년 10월에 도시와 공업에 대한 관리 공작을 강화하고 당의 업무 중심을 점진적으로 향촌에서 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9년 2월에는 금우에는 이제까지 20여 년간 견지해온 선향촌 후도시에서 선도시 후향촌 방식으로 개변해야 한다. 군대 간부는 응당 도시 접관에 관한 모든 것을 학습하고 습득해야 하고 필히 도시 자산계급에 대한 대응,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도, 청년 동원과 조직, 신구 간부의 단결과 훈련, 공상업 관리, 학교, 신문, 통신사와
방송국 관리, 외교 사무 처리,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의 문제 처리, 도시와 향촌 간의 관계 조절, 양식, 석탄, 기타 필수품 문제 해결, 금융과 재정 문제 등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만일 우리 간부가 도시관리 방법을 신속하게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49년 3월에 베이징으로 입성한 후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공중앙 7기 이중전회에서 당의 공작 중심을 향촌에서 도시로 이전한다는 전략을 정식으로 확정합니다. 이 회의 정치 보고에서 마오쩌둥이 말하기를 당이 즉각 건설 사업에 착수해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시 관리를 학습 습득해야 하고 도시의 중심 임무를 회복 및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도시 관리는 창당 이후 최대의 난제라 할 수 있다. 필히 도시의 관리와 건설을 학습 습득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이 같은 지시가 중공 정권 출범 전후에 중공의 도시공작 업무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4회에서는 중공의 도시 접관 전략이 대전환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15회에서는 중공이 군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군중 동원을 해낼 수 있었던 기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토지 혁명 투쟁과 소고, 수쿠 투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